서울의 금융 중심지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에서 최진우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군림했다. 그의 이름은 한국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최진우는 45세의 나이에 최그룹의 CEO로서 그의 기업 제국은 건설, 전자,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까지 확장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냉철함과 모든 감정을 비즈니스 결정에서 배제하는 그의 능력이었다. 진우의 사무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는 60층에 위치해 있었다. 벽에는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예술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지만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그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그의 삶에서 오래전에 지워버렸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대학에 다닐 때 돌아가셨고 그의 유일한 자매 최미영은 어린 시절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손실은 진우를 더욱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초최 사장님, 30분 후에 투자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의 비서 박소연이 사무실에 들어오며 알렸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오늘 의제는 뭐지? AI 자율주행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오늘은 다들 내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운전기사 김대한과 함께 그의 검은색 롤스로이스를 타고 명동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다. 12월의 서울은 이미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롤스로이스가 명동의 혼잡한 거리를 지나갈 때 진우는 창문 밖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작은 형체에 고정되었다. 작은 소녀가 노숙자들이 주로 모이는 지하철 입구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 앞에는 골판지 조각이 놓여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 골판지에는 피아노 건반이 그려져 있었다. 잠깐 차를 세워주세요. 진우가 갑자기 명령했다. 네, 사장님. 김대한이 대답하며 차를 길가에 세웠다. 진우는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소녀의 가련한 모습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어쨌든 그는 차에서 내려 그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골판지 위에 그려진 건반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진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작은 입술로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진우는 소녀 앞에 서서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소녀는 마침내 눈을 떴고 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지혜로워 보였다. 뭐 하는 거니?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묻어났다. 피아노 연주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피아노로 보이니? 그냥 쓰레기 골판지잖아. 소녀는 그의 조롱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진짜 피아노가 없어서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모든 음이 들려요. 그래? 그럼 뭘 연주하고 있는 거니? 진우는 여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이요, 소녀가 대답했다. 진우는 깜짝 놀랐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은 고난도의 클래식 피아노 곡으로 전문 피아니스트들도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었다. 이 거리의 소녀가 그 곡을 알고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들었다. 거짓말 마. 내 나이에 그런 곡을 알 리가 없잖아. 진우가 말했다. 몇 살이에요? 소녀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예전에 피아니스트였어요. 진우는 소녀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옷은 낡고 지저분했지만 그녀의 손은 깨끗했고 손톱도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르고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강렬한 지성을 내뿜고 있었다. 내 이름이 뭐니? 진우가 물었다마 박혜운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진우는 갑자기 자신이 왜 이 소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원래 약속 장소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정말로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진우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진짜 피아노만 있다면요. 진우는 갑자기 잔인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소녀의 허세를 깨부수고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좋아, 내가 내게 기회를 주지. 만약 네가 진짜 피아노로 그 곡을 연주해서 나를 감동시킨다면 내가 널 입양해 주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음악적 환상은 영원히 잊어버려. 혜운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요? 물론이지. 진우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 기대치는 매우 높아. 그리고 내가 널 입양한다면 네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야. 최고의 학교, 최고의 선생님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 혜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다. 동의해요. 하지만 약속하셔야 해요. 진우는 웃었다. 약속하마. 하지만 넌 실패할 거야.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혜운에게 건넸다. 내일 오후 3시 이 주소로 와. 내가 널 위해 피아노를 준비해 놓을게. 혜운은 명함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차로 돌아갔다. 그는 이 어린 소녀가 내일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설사 온다 해도 그녀는 분명 실패할 것이다. 그것은 그저 그의 오락거리일 뿐이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장님? 김대한이 물었다. 예정대로 레스토랑으로. 진우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내일의 오디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 씨, 내일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음악원에 연락해서 연습실을 하나 예약해 주세요.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요. 네? 음악원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래, 그리고 음악원의 교수들 중 몇 명을 초대해 주세요. 피아노 전문가들로요. 무슨 일이신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그냥 작은 실험이야. 진우가 대답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더 깊어지고 있었고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한 어린 소녀가 골판지 피아노로 쇼팽을 연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진우는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혜운의 맑은 눈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잔인한 제안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외로움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의 냉담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었을지도.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서울음악원으로 향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했다. 소연은 그에게 음악원에서의 일정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장님, 오후 3시에 음악원 3겹 2호 연습실을 예약했습니다. 피아노 학과의 김 교수와 이 교수, 그리고 박 교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전문가들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고마워, 자리사가. 사장님, 실례지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진우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다. 오후 2시 30분, 진우는 서울음악원에 도착했다. 그곳은 한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음악교육기관 중 하나로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해온 곳이었다. 건물은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축물로 내부는 음악의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3억 2호 연습실은 소규모 리사이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앙에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진우가 도착했을 때 3명의 교수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최 사장님, 오늘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교수가 인사했다.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우가 대답했다. 오늘 한 어린 소녀가 이곳에 올 겁니다. 그녀는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녀의 실력을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들은 서로 의아한 시선을 교환했다. 몇 살짜리 소녀인가요? 이 교수가 물었다. 20살이요. 진우가 대답했다. 20살이요. 박 교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은 전문 피아니스트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곡입니다. 11살 아이가 그걸 연주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진우가 말을 마쳤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을 때 문이 열리고 혜운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나이 든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단정하지만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혜운이 진우에게 인사했다. 약속대로 왔어요. 진우는 놀랐다. 그는 진심으로 이 소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 왔구나. 이분은 제 할아버지예요. 혜운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남자를 소개했다. 노인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박민호라고 합니다. 혜운이의 보호자입니다.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우입니다. 혜운이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혜운이가 정말 원하더군요. 할아버지,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혜운이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혜운아. 네가 연습한 대로 하렴. 혜운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너무 작아서 피아노 의자에 앉으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 높이를 조절하고 손을 피아노 위에 올렸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진우는 내심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7살 소녀가 그런 고난도의 곡을 연주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때 혜운의 손가락이 건반 위로 내려앉았고 첫 음이 연습실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혜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다. 첫 음부터. 그녀의 연주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적 이해가 필요한 곡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는 마치 평생 이 곡을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주하고 있었다.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음악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연주가 특별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혜운의 작은 손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깊은 슬픔으로 변화했다. 3명의 교수들은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들어왔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의 이런 수준의 연주는 처음이었다. 김 교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혜운의 연주는 계속되었다. 발라드의 격정적인 부분에서 그녀의 작은 몸은 피아노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경쾌하게, 때로는 폭풍우처럼 강렬하게 움직였다. 음악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그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 자매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 모든 것이 이 작은 소녀의 음악을 통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마지막 음이 연습실에 울려 퍼졌을 때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혜운은 천천히 손을 들어올리고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음악을 통해 경험한 깊은 감정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침묵은 몇 초간 이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박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다른 교수들도 이어서 일어났고 곧 방 안은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놀라워, 정말 놀라워. 김 교수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평생 이런 재능을 본 적이 없어. 이 교수가 덧붙였다. 진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이 소녀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저 거리의 소녀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틀렸다. 혜운은 의자에서 내려와 진우에게 다가갔다. 어때요, 아저씨? 제 연주가 마음에 드셨나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 어린 소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내 연주는 놀라웠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혜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럼 약속을 지키실 거죠? 진우는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했다. 만약 그녀가 그를 감동시키면 그는 그녀를 입양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그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이제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 혜운아, 사장님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돼. 민호가 개입했다. 우리는 그저 네가 진짜 피아노로 연주할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지만 할아버지, 아저씨가 약속하셨어요. 혜운이 말했다. 만약 제가 연주해서 그를 감동시키면 저를 입양해 주시기로 했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인가요? 진우는 불편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습니다만 그건 그저 약속은 약속이에요. 혜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우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되돌려주는 것에 당황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건 한 아이의 인생에 관한 것이었다. 혜우나 입양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진우가 설명했다. 법적인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그럼 아저씨는 약속을 안 지키실 건가요? 혜운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 소녀에게 잔인한 제안을 했고 그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내가 한 말은 지킬게, 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해. 혜운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초회 사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혜운이는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박 선생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진우가 제안했다. 오늘 저녁에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혜운이도 함께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혜운이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좋아요. 진우가 명함을 건넸다. 저녁 7시에 이 주소로 오세요. 교수들은 아직도 혜운의 연주에 감동받은 상태였다. 그들은 혜운에게 다가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어린이,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김 교수가 말했다. 어디서 피아노를 배웠니? 할아버지한테요. 혜운이 민호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새 교수가 민호를 바라보았다. 혹시 박민호 선생님이신가요? 80년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셨던. 민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선생님의 연주회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우상이었어요. 진우는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혜운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면 왜 그들은 거리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왜 혜운은 골판지 피아노로 연습해야 했을까?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박 선생님. 진우는 연습실을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독신으로 살아왔고 항상 자신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해왔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의 계획에 없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장님? 김대한이 물었다. 사무실로. 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박민호라는 사람과 그의 손녀가 올 거야. 그들이 오면 내 사무실로 안내해줘. 네, 사장님. 차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안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혜운의 연주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진우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 입양에 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내가 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네? 사장님이 아이를 입양하신다고요?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래,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그냥 필요한 정보를 알아봐줘. 진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저녁 7시, 민호와 혜운이 진우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혜운은 이제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예쁘게 묶여 있었다. 민호도 단정한 차림새였다. 어서 오세요. 진우가 그들을 맞이했다. 앉으시죠. 그들은 진우의 넓은 사무실에 있는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소연이 차와 간식을 가져왔다. 오늘 혜운이의 연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우가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네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혜운이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3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그녀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골판지 피아노로 연습하고 있었죠? 진우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셨다면.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현재는 2개의 일을 하며 혜운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고 피아노를 둘 공간도 없고 살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학원에 갈 때마다 연습해요. 혜운이 덧붙였다. 하지만 매일 갈 수는 없어서 집에서는 골판지로 연습해요. 진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제 혜운이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녀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우가 고백했다. 그것은 잔인한 장난이었고 이제 그것을 후회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혜운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혜운이는 이것이 그녀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게 해주셨어요. 혜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아저씨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어요. 진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양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입양은 복잡한 과정이에요.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희는 이해합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장님, 정말 이런 결정을 내리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는 항상 자신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해왔고 개인적인 삶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 혜운의 연주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을 느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작은 소녀가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혜운이가 저의 삶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혜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아저씨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진우도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럼 우선은 당신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군요. 박 선생님, 당신과 혜운이가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당신의 자선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만약 제가 혜운이를 입양하려면 그녀가 적절한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그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혜운이를 위한 일이라면 좋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내일 제 비서가 당신들에게 연락할 겁니다. 그녀가 새 아파트를 찾는 것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혜운이가 다닐 학교와 음악 학원도 알아볼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저씨, 저는 정말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혜운이 약속했다. 그리고 아저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될게요. 진우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지만 이 작은 소녀의 순수한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럴 거라고 믿어, 혜운아. 그들이 사무실을 나간 후 진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소연에게 민호와 혜운을 위한 아파트를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혜운이 다닐 수 있는 최고의 학교와 음악 학원도 알아보라고 했다. 소연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혜운이에게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하고 싶어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소연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곧 알아보겠습니다. 진우는 그날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혜운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다. 그는 항상 혼자였고 그것이 편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후에 그의 변호사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사장님, 입양에 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절차는 꽤 복잡합니다. 특히 혈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우는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장님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일부 과정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복지와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날 저녁 진우는 오랜만에 일찍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가는 대신 민호와 혜운이 살고 있다는 주소로 향했다. 그는 그들의 생활 환경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진우의 롤스로이스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민호가 알려준 호수를 찾아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자 혜운이 문을 열었다. 아저씨.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외쳤다. 할아버지 최 아저씨가 오셨어요. 민호가 급히 나왔다. 사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진우는 그들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 들어섰다. 공간은 매우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혜운의 학교 교과서와 음악책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쇼팽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작네요.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앉으시겠습니까? 차라도 대접할게요. 진우는 작은 식탁에 앉았다. 혜운은 그의 옆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왜 오셨어요? 혜운이 물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내일 너희들을 위한 새 아파트를 보러 갈 거야. 강남에 있는 좋은 곳이야. 혜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강남이요? 거기는 부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에바츠. 진우는 웃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거기서 살게 될 거야. 다음 날 진우의 비서 소연이 민호와 혜운을 데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다.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였고 아파트는 넓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진우가 선택한 아파트는 세 개의 침실과 넓은 거실, 그리고 도시의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여기가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소연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혜운은 넓은 거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와, 너무 커요. 우리 지금 집보다 10배는 큰 것 같아요.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이곳은 우리에게는 너무 호화롭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싼 곳에서 살 필요가 최 사장님의 지시입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이 아파트가 혜운 양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들이 아파트를 둘러보는 동안 혜운은 각 방을 뛰어다니며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창문이었다. 그곳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서울이 다 보여요. 혜운이 창가로 달려가며 외쳤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곳이 혜운 양의 방이 될 곳입니다. 소연이 한 방의 문을 열며 말했다. 혜운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밝은 색조로 꾸며진 넓은 공간이었다. 침대, 책상, 옷장이 모두 고급스러웠고 벽에는 이미 클래식 음악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건 혜운이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에머나네, 정말 제 방인가요? 네, 그리고 사장님께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셨습니다.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소연이 문을 열자 몇 명의 남자들이 대형 화물을 들고 들어왔다.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 소연이 거실의 빈 공간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남자들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기 시작했고 곧 아름다운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최고급 스타인웨이 피아노였다. 혜운의 눈이 커졌다. 이게 저를 위한 거예요? 네, 초의 사장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겁니다. 소연이 대답했다. 민호는 피아노를 보고 숨을 멈췄다. 그는 전문 피아니스트로서 이 악기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스타인웨이 모델 D 콘서트용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이건 수억 원짜리. 사장님께서는 혜운 양이 최고의 악기로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소연이 설명했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피아노에 다가가 건반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한 음을 쳤고 그 맑은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매일 진짜 피아노로 연습할 수 있어요. 혜운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골판지가 필요 없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오랫동안 혜운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껴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최고의 피아노를 가지게 되었다. 소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최 사장님께 저희의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직접 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약속대로 새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혜우는 이미 새 피아노로 연습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진우는 잠시 현관에 서서 그 음악을 들었다. 그것은 쇼팽의 녹턴 중 하나였고 혜운의 연주는 여전히 놀라웠다. 그는 이 작은 소녀의 재능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호가 문을 열고 진우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들어오세요. 진우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혜운은 피아노에서 연주를 멈추고 그를 향해 달려왔다. 아저씨, 피아노 정말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혜운이 기쁨에 차서 말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구나. 새 집은 어때? 너무 좋아요. 제 방도 있고 창문에서 서울이 다 보이고 이제 진짜 피아노로 매일 연습할 수 있어요. 진우는 혜운의 순수한 기쁨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오랫동안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혜운의 행복한 모습은 그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박 선생님, 아파트가 마음에 드십니까? 진우가 민호에게 물었다. 너무 과분합니다, 사장님. 민호가 대답했다.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혜운이의 재능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신우가 말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대로 입양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갑자기 혜운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그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혜운이의 재능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말을 멈추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비즈니스와 성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운이를 만나고 나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큰 책임이지만 동시에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혜운에 의해 중단되었다. 아저씨, 제가 새 곡을 연습하고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혜운아. 혜운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그것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였고 그녀의 연주는 전문가적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이 작은 소녀가 그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연주가 끝나고 진우는 박수를 쳤다. 놀라워, 혜운아.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혜운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리고 내일부터 네가 다닐 새로운 학교와 음악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진우가 제안했다. 새 학교요? 혜운이 물었다. 그래, 서울국제학교야. 그곳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지. 그리고 방과 후에는 서울예술음악원에서 피아노를 배울 거야. 그곳의 교수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야. 혜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가 거기 다닐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진우가 대답했다. 내일 내 비서가 너를 데리고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야. 혜운은 기쁨에 차서 뛰어올랐다. 할아버지, 들으셨어요? 저 새 학교에 가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사장님, 그런 학교들은 분명 매우 비쌀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가 대답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혜운이와 함께 음악원에 가서 그녀의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밤 진우가 떠난 후 민호와 혜운은 새 아파트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운아, 정말 최 사장님과 함께 살고 싶니? 민호가 물었다. 혜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아저씨는 무서워 보이지만 실은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제가 음악을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는 아직 그를 잘 모르지 않니? 민호가 말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은 큰 변화가 될 거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용기 있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요. 혜운이 대답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함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민호는 손녀를 꼭 안았다. 물론이지, 혜운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다음 날,
소연은 약속대로 혜운을 데리고 서울국제학교와 서울예술음악원을 방문했다. 두 기관 모두 혜운의 재능과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를 바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예술음악원의 원장인 정 교수는 혜운의 오디션을 직접 지켜본 후 그녀를 특별 프로그램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의미함에 혜운 양의 재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혜운은 그날의 경험에 대해 진우에게 모두 이야기하기 위해 기다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진우는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로 인해 방문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혜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어땠어, 혜운아? 진우가 물었다. 너무 좋았어요, 아저씨. 혜운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학교는 너무 크고 예뻤어요. 그리고 음악원에서는 제가 특별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진우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회의 때문에 너를 보러 갈 수 없을 것 같아. 내일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 네, 아저씨. 내일 봐요.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회의실로 돌아갔다. 그는 최 그룹의 중역들과 중요한 인수권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혜운에게로 향했다. 사장님, 이 인수가 성공하면 우리 그룹의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부사장이 설명하고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혜운이 새 학교와 음악원에서 어떻게 지낼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하고 있었다. 사장님? 부사장이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말했다. 아내, 진우가 정신을 차렸다. 계속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수많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냉혹한 비즈니스맨으로서 감정을 배제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와 그의 여동생 미영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미영은 그보다 5살 어렸고 백혈병 진단을 받기 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은 순수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영아, 너라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진우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진우는 약속대로 혜운과 민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그들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인 하늘정원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63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서울의 정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혜운은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진우가 특별히 골라보낸 파란색 드레스였다. 그녀의 머리는 예쁘게 묶여 있었고 그녀는 마치 작은 공주처럼 보였다. 혜운아, 오늘 정말 예쁘구나. 진우가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혜운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아저씨. 드레스도 정말 감사해요. 그들은 창가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한강은 마치 빛의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여기서는 서울이 정말 작게 보여요. 혜운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지. 그들은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운은 새 학교와 음악원에서의 첫날에 대해 흥분되게 이야기했고 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아저씨, 제가 언제부터 아저씨 집에서 살게 되나요? 혜운이 문득 물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아직 그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아이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지 않았다. 글쎄, 우선은 너와 박 선생님이 새 아파트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집은 아직 아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거든. 아저씨 집은 어떤 모습이에요? 혜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꽤 넓고 도시가 잘 보이는 곳이야. 하지만 너의 새 아파트처럼 따뜻한 느낌은 아니야. 제가 아저씨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혜운이 순진하게 말했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어디든 따뜻해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우는 혜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네가 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혜운이 진우의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아저씨, 입양이 끝나면 제 이름이 바뀌나요? 혜운이 물었다.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진우가 대답했다. 내 이름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혜운으로 바꿀 수도 있어. 혜운은 잠시 생각했다. 최혜운,
그것도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박혜운이 더 익숙해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 진우가 말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63빌딩의 전망대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더 넓게 볼 수 있었다. 혜우는 흥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저기 봐요, 할아버지. 저기 우리 새 아파트가 있어요. 혜운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 혜운아. 우리 집이구나. 진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다. 혜운은 특별한 아이였고 그녀는 최고의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그의 삶에도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전망대를 나올 때 진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 있나요? 민호가 물었다. 제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입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요? 혜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진우는 혜운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혜운아. 그냥 어른들의 일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변호사는 혜운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양 절차를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나 그들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민호는 혜운의 법적 보호자였지만 입양을 위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내일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 혜누가 물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테라스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혜운의 입양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미 혜운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를 자신의 딸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혜운아. 진우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약속대로 진우의 사무실을 찾았다. 혜운은 그날 처음으로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호는 혼자 왔다. 진우의 비서 소연이 그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다. 진우는 창가에 서 있다가 민호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다. 앉으세요, 박 선생님. 민호는 진우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으며 벽에는 비싼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어제 말씀하신 문제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혜운이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나 그들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것이 문제군요. 혜운이의 친부모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의 그림자가 어렸다. 혜운이의 어머니는 제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연이었죠. What? 진우가 알아차리고 물었다. 그녀는 내 혜운이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호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암이었습니다. 백혈병이었죠. 진우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여동생 미영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이것은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다. 그리고 혜운이의 아버지는요? 진우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연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그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럼 혜운이는 고아인 셈이군요. 법적으로는 입양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지연이와 혜운이를 버렸습니다. 그는 권리가 없습니다. 진우는 민호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합니다, 박 선생님.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기반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변호사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진우는 자신의 서랍에서 폴더를 꺼냈다. 사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양 신청서입니다. 선생님께서 법적 보호자로서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민호는 폴더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야시스우트, 이것은 혜은이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우가 인정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혜은이의 삶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점은 약속드립니다. 저는 선생님을 혜은이의 할아버지로 존중할 것입니다. 민호는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혜은은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녀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혜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었다. 최진우는 혜은에게 그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기회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었다. 혜은이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라면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저는 혜은이를 제 딸처럼 사랑하고 보살필 것을 약속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었다. 오진, 저는 혜은이의 행복만을 바랍니다. 대화가 끝난 후 진우는 민호에게 차를 대접했다. 그들은 혜은의 음악적 재능과 그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민호의 피아니스트로서의 경력에 대해서도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경력을 가지고 계셨군요. 진우가 말했다. 얼마세요? 왜 연주를 그만두셨나요? 민호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손가락 부상이었습니다. 제 오른손의 두 손가락이 사고로 다쳤고 더 이상 전문적인 수준으로 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가르치는 일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진우는 민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약간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민호가 철학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혜은이는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제가 잃어버린 것을 계속하게 해주었죠. 진우는 민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이 노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혜은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떠난 후 진우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입양 절차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박 선생님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네, 사장님.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혜은 양에 관한 배경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상당한 규모의 신탁 기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탁 기금이요? 진우가 놀라서 물었다. 어디서 온 건가요? 아직 정확한 출처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그 기금은 혜은 양이 법적 보호자의 동의해 18세가 되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녀가 혈연 관계의 가족에 의해 입양될 경우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진우는 이 정보에 혼란스러웠다. 거리에서 골판지 피아노로 연습하던 소녀에게 왜 신탁 기금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혈연 관계의 가족에 의한 입양이라는 특별한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계속 조사해 주세요. 진우가 지시했다. 그리고 혜은이의 어머니 박지연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날 오후 진우는 혜은의 첫 학교 날이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 새 아파트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혜은은 이미 집에 와 있었고 새 피아노로 연습하고 있었다. 아저씨, 혜은이 그를 보자 피아노에서 일어나 달려왔다. 오늘 학교에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어땠어?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그리고 교실도 너무 예뻤어요. 혜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음악원에 갔는데 그곳의 피아노는 정말 대단했어요. 선생님이 제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하셨어요.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민호는 부엌에서 나왔다. 나이, 사장님 오셨군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우는 새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미 몇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음악 선생님이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화 중에 진우는 신탁 기금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호래, 박 선생님, 혜은이에게 신탁 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토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신탁 기금이요? 아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변호사가 혜은이의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설명했다.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혜은이의 이름으로 있다고 합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혜운이가 혈연 관계의 가족에 의해 입양될 경우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진우가 덧붙였다. 민호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혈연 관계의 가족이요? 하지만 혜운이에게는 더 이상 혈연 관계의 가족이 없습니다. 지연이는 외동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 혜운이의 친아버지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진우는 이 수수께끼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다. 박 선생님, 혜운이의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민호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다. 지연이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피아노를 아주 잘 쳤죠. 혜운이는 그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일했나요? 진우가 물었다. 그녀는 음악 교사였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가끔 개인 연주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병에 걸린 후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녀의 병이 백혈병이라고 하셨죠? 진우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진우는 자신의 여동생 미영을 생각했다. 그녀도 같은 병으로 싸웠다. 이 유사점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혜운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많지 않습니다. 그는 지연이가 대학에 다닐 때 만난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약 1년 동안 함께 있었고 지연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의 말이 혜운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할아버지, 제가 아저씨에게 새로 배운 곡을 들려드려도 될까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직체스인데. 물론이지, 혜운아. 혜운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그것은 쇼팽의 녹턴 중 하나였고 그녀의 연주는 여전히 놀라웠다. 진우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혜운의 배경에 대한 미스터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연주가 끝난 후 진우는 혜운에게 박수를 쳤다. 아, 정말 아름다웠어, 혜운아. 혜운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진우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밤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내일도 오실 거예요? 혜운이 물었다. 물론이지, 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가 함께 특별한 곳에 가보는 건 어떨까? 혜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어디요? 그건 비밀이야.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다려봐. 진우가 떠난 후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지연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세요. 특히 그녀의 대학 시절과 혜운이의 아버지에 대해서요. 네, 사장님.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신탁 기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기금은 10년 전에 설립되었고 설립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약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이요? 진우가 놀라서 외쳤다. 그리고 설립자가 익명이라고요? 네, 사장님.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기금이 최그룹의 주식에 대부분 투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회사의 주식에 투자된 신탁 기금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회사에 투자했고 그 돈을 혜운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진우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다. 그는 미영의 사진을 찾아보았다. 그의 여동생은 10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보내졌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이야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미영아, 네가 정말 죽었니? 진우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니면 다음 날 진우는 자신의 오래된 가정부 이영숙 씨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진우의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부터 그의 가족을 위해 일했고 미영의 병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영숙 씨, 미영이의 병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진우가 물었다. 물론이죠, 도련님, 영숙이 대답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죠. 심지어 가장 아픈 순간에도. 미영이가 미국으로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진우가 물었다.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글쎄, 그 아이는 최선의 치료를 받기 위해 갔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거기서 죽었다고 들었어요. 진우가 말했다. 얼마세요?
하지만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어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도련님, 일부 진실은 때로 보호하기 위해 숨겨지기도 합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 씨? 미영이에 대한 진실이 숨겨졌다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도련님.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었고 저는 그분들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우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여동생 미영에 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해운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영숙 씨,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우가 간절히 말했다. 제발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련님, 미영 양은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녀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백혈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녀가 죽었다고 들었죠? 진우가 물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영숙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당신의 부모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들은 그녀를 가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결정이요? 그녀는 당신의 부모님이 승인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영숙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녀는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는 그녀에게 연락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진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여동생은 살아있었고 그녀는 결혼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의 결정이었다. 영숙 씨, 미영이가 딸을 낳았나요?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네, 도련님,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해우는 그의 조카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의 여동생 미영의 딸, 그것이 신탁기금의 조건이 혈연관계의 가족에 의한 입양이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 영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당신은 제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박지연의 미국 체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네, 사장님.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놀라운 진실을 발견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진우의 변호사 이준호가 급하게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중요한 발견을 했음을 암시했다. 사장님, 박지연에 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진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말해보세요. 박지연은 원래 이름이 최미영이었습니다. 준호가 폴더를 열며 말했다. 그녀는 2003년에 백혈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갔고 2005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보스턴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그곳에서 데이비드 파커라는 미국인 음악가를 만났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여동생 미영이 정말로 살아있었고 박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들은 2010년에 결혼했고 6월 11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준호가 계속했다. 딸의 이름은 해운 파커였고 나중에 해운 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미영, 즉 박지연은 결혼 직후 초회 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조금씩 주식을 추가 구입했고 그것들은 모두 해운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진우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여동생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그와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준호가 말을 이었다. 신탁기금의 조건 중 하나가 해운이 혈연관계의 가족, 특히 삼촌 최진우에 의해 입양될 경우에만 완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촌 최진우, 진우가 속삭였다. 미영은 해운이 언젠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준호가 다른 폴더를 꺼내며 말했다. 박지연, 즉 최미영이 남긴 편지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신탁 관리자에게 맡겼고 혜운이 그녀의 오빠를 찾았을 때만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편지를 꺼냈다. 사장님, 제가 나가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시 혼자 있고 싶네요. 준호가 나간 후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한국어로 쓰여 있었고 그가 너무나 그리워했던 여동생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오빠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혜운이가 당신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빠,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당신이 들었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결정이었고 당시 나는 너무 어려서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완치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병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걱정하셨고 나를 미국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면서 나는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첼리스트였고 우리는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 그들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거부했을 때 그들은 나를 가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후로 나는 박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데이비드와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2011년에 혜운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음악에 대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피아노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혜운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나는 백혈병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불확실했을 때 나는 혜운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당신, 오빠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당신이 최그룹의 CEO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나타나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혜운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으로 나는 최그룹의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든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들은 혜운을 위한 신탁기금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기금이 혜운이 당신을 찾았을 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 병이 악화되었을 때 나는 우리의 음악 선생님이었던 박민호 씨에게 혜운을 맡겼습니다. 그는 놀라운 피아니스트였고 혜운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언젠가 혜운이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빠, 나는 당신이 혜운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놀라운 아이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나의 피를 나눈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항상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우리가 헤어졌던 모든 세월 동안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미영지연,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감정을 억제하고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여동생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모든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미영아, 그가 속삭였다.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찾았을 텐데. 진우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다를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만약 그가 미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만약 그가 그녀를 찾아 나섰더라면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혜운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의 삼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혜운은 여기 있었고
그녀는 그의 조카였다. 그의 여동생의 딸, 그의 혈연, 그의 가족 진우는 즉시 혜운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었다. 그는 준호를 다시 불렀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혜운이의 입양을 즉시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 이제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으니 절차는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진우는 소연에게 전화했다. 내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개인적인 일로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휴가를 요청하시다니. 처음 있는 일인데요. 소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야. 진우가 대답했다. 진우는 혜운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기쁨, 슬픔, 후회, 그리고 희망. 그는 혜운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녀는 아직 어렸고 이런 복잡한 가족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혜운은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다. 아저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혜운이 외쳤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혜운의 얼굴에서 미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 그것은 모두 그의 여동생을 닮아 있었다. 혜운아,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 진우가 말했다. 민호는 부엌에서 나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차라도 드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박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혜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무슨 특별한 이야기예요, 아저씨? 혜운이 물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혜운아, 네 어머니에 대해 기억하니? 혜운의 표정이 조금 슬퍼졌다. 조금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하지만 엄마는 정말 예뻤고 피아노를 정말 잘 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 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네 어머니의 오빠야. 혜운의 눈이 커졌다. 오빠요? 그럼 아저씨가 제 삼촌이라는 거예요? 그래, 혜운아. 나는 네 삼촌이야.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어머니의 원래 이름은 최미영이었어. 그녀는 내 여동생이었지. 혜운은 잠시 이 정보를 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 혜운아. 우리는 가족이야. 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방금 알게 되었어.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진우는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미영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박지연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혜운을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했는지. 지연이, 아니 미영 씨는 항상 혜운이가 언젠가 그녀의 가족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그녀는 저에게 혜운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때가 되면 그녀를 도와 그녀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군요. 진우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운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 엄마의 이름이 박지연이 아니라 최미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혜운아. 그녀는 미국에서 살 때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 그래서 네 성이 박인 거야. 진우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원래 이름은 최미영이었어. 그리고 그것은 네가 최애 가문의 일원이라는 의미야. 혜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제 이름이 최혜운이 될 수 있어요? 진우는 웃었다. 물론이지. 그리고 사실 나는 너를 입양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제 우리가 혈연 관계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그 과정은 훨씬 쉬워질 거야. 그럼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혜운이 물었다. 법적으로는 그래. 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난 항상 내 삼촌으로 남을 거야. 네, 진짜 아버지는 데이비드 파커야. 그는 뛰어난 첼리스트였고 내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 혜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제 가족이 생겼네요. 진짜 가족이요. 그래, 혜운아. 너는 이제 가족이 있어.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진우는 혜운과 민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미영, 즉 지연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민호는 그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어떻게 혜운을 위해 강하게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진우는 어린 시절 미영과의 추억을 나누었다. 그들이 함께 놀았던 시간, 그가 그녀를 보호했던 방법,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밝고 생기 넘치는 아이였는지.
혜우는 그 모든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기뻤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식사 후 혜우는 진우와 민호를 위해 피아노 연주를 했다. 그녀는 쇼팽의 발라드 1번. 그녀가 진우를 처음 만났을 때 연주했던 그 곡을 선택했다. 그녀의 연주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이제 그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연주가 끝나고 진우는 혜운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내 어머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혜운아.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그녀의 강인함을 물려받았어. 그날 밤 진우는 혜운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영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들이 앞으로 함께할 많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저씨, 이제 제가 아저씨 집에서 살게 되나요? 혜운이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혜운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도 함께 살 거야. 진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니까. 혜운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좋아요, 삼촌. 진우는 그녀가 아저씨가 아닌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혜운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서 그는 민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선생님, 앞으로도 혜운이와 함께 있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당신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는 데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혜운이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저는 그녀가 행복하고 그녀의 재능이 꽃피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우가 덧붙였다. 저는 선생님께서 혜운이의 음악 교육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호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당신은 정말 관대하십니다. 다음 날 진우는 혜운을 데리고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집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곳이 곧 그녀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와, 아저씨 집이 정말 커요. 혜운이 펜트하우스에 늘어서며 외쳤다. 진우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 청담동에 위치해 있었다. 그것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가구들은 모두 고급스럽고 현대적이었지만 개인적인 물건이나 가족 사진은 거의 없었다. 그래, 하지만 조금 차가운 느낌이지? 진우가 물었다. 네가 여기 오면 이곳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혜우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구경했다. 그녀는 특히 거실의 대형 창문에서 보이는 서울의 정영에 감탄했다. 여기서 피아노를 연주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혜운이 말했다. 진우는 웃었다. 아직 피아노가 없지만 곧 가장 좋은 것을 들여놓을 거야. 그들이 집을 둘러보고 있을 때 진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삼촌? 혜운이 물었다. 내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야. 진우가 대답했다. 혜운아, 네 신탁 기금에 관한 일인데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어. 어떤 상황이요? 혜운이 물었다. 진우는 혜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였다. 네 어머니가 너를 위해 많은 돈을 남겨두었어.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너를 입양할 때 네가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그 돈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 혜운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누구요? 내 삼촌이야. 진우가 대답했다. 최태준이라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진우는 자신의 삼촌 태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초의 가문의 말썽꾸러기였고 항상 돈과 권력을 추구했다. 그는 진우의 아버지와 형제였지만 그들은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다. 태준은 여러 번 가족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하려 했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 후로 그는 도박과 불법 사업에 관여해왔다. 변호사가 말하길 태준이 혜운의 신탁 기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가 혜운의 친척으로서 그 기금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대. 진우가 생각했다. 그는 항상 돈에 눈이 멀었어. 그리고 50억 원은 그에게 큰 유혹일 거야. 걱정하지 마, 혜운아. 진우가 혜운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그리고 네 어머니가 남긴 돈은 반드시 네가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야.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려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태준이 어떻게 해운의 신탁 기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그는 여전히 최그룹 내부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해운 양이 사실은 최미영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운 양의 친척이므로 신탁 기금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진우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는 해운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그저 돈을 원할 뿐입니다. 문제는 그가 법적으로 해운 양의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그리고 신탁 기금의 조건이 혈연 관계의 가족에 의한 입양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그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해운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그는 이미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결코 해운이를 얻지 못할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해 그것을 막을 거예요. 사장님,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태준 씨가 법원에 요청한 긴급 청문회가 일주일 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는 해운 양의 임시 보호자 지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요? 진우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게 빠르게요? 그는 아마도 법원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준비할 것입니다. 사장님은 해운 양의 삼촌이고 혈연 관계가 더 가까움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주세요. 해운이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 진우는 해운과 민회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태준에 대해 그리고 그가 해운을 입양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전 삼촌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해운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해운아. 진우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고 우리는 가족으로 함께 살 거야. 민호의 표정도 걱정스러웠다. 초회 사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박 선생님. 진우가 대답했다. 해운이가 미영과 함께 있었던 시간에 대해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운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사랑 넘치는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녀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는 해운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진우는 해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 해운아.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야. 그리고 곧 우리는 정식으로 가족이 될 거야. 해운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진정한 가족을 찾았는데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진우는 해운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단단히 안아주었다. 내가 약속할게, 해운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항상. 일주일 동안 진우는 해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 팀을 고용했고 해운과 민호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경비를 배치했다. 그는 해운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문 경호원을 붙였고 그녀의 등하교 시간에는 항상 자신이 직접 동행했다. 해운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조금 혼란스러워했지만 진우는 그녀에게 이것이 모두 그녀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해운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켰다. 청문회 전날 저녁, 진우는 해운과 민호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일 있을 일에 대해 준비시키고 싶었다. 해운아, 내일 법원에 가야 해.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판사님이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실 거야. 저도 법원에 가야 해요. 해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네 곁에 있을 거야. 진우가 대답했다. 판사님은 그저 네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네가 행복한지 물어보실 거야. 저는 삼촌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해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해운아. 그리고 내일 판사님께 그렇게 말하면 돼.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초회 사장님, 태준 씨가 정말로 해운이의 양육권을 얻을 가능성이 있나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가 해운이의 혈연 관계가 더 가깝고 그녀를 돌볼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은
그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도 사용해 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혜운이요. 그날 밤 혜운은 진우의 펜트하우스에서 자기로 했다. 진우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방을 준비했다. 그 방은 밝은 파스텔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음악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침대 옆에는 그녀의 어머니 미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게 엄마 사진이에요? 혜운이 사진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그래, 미영이 20살 때 찍은 사진이야. 진우가 대답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지. 혜운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희미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의 모습도 기억했다. 엄마는 저처럼 피아노를 잘 쳤어요? 혜운이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미영이는 피아노를 정말 잘 쳤어. 하지만 네가 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혜운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항상 피아노를 칠 때 엄마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녀가 저를 지켜보고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진우는 감동받아 혜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분명히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혜운아. 그리고 그녀는 네가 얼마나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었는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혜운은 침대에 누웠고 진우는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자, 혜윤아. 내일은 중요한 날이야. 충분히 쉬어. 삼촌도 잘 자요, 혜운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진우는 혜운의 순수한 믿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혜운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법원으로 향했다. 진우는 정장을 입었고 혜운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다. 민호도 그의 가장 좋은 양복을 입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진우의 변호사 준호가 그들을 맞이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장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혜운이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진우는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삼촌 태준이었다.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강인하고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고 그의 미소는 계산적이었다. 진우야, 오랜만이구나. 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아래에는 위협이 숨겨져 있었다. 삼촌, 진우가 짧게 대답했다. 그는 혜운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태준의 눈이 혜운에게 향했다. 이게 혜운이구나. 정말 예쁘구나. 내 어머니를 닮았어. 혜운은 진우의 뒤에서 조금 더 숨었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느꼈다. 혜운이에게 말하지 마세요. 진우가 경고했다. 당신은 그녀의 삶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어요. 태준은 웃었다. 그건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진우야. 난 혜운이의 대삼촌이고 그녀를 돌볼 법적 권리가 있어. 당신은 그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돈을 원하는 거잖아요. 진우가 날카롭게 말했다. 태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조심해, 진우야. 네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야. 그때 법정 문이 열렸고 서기가 그들을 안으로 불렀다. 진우는 혜운의 손을 꼭 잡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판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따뜻하면서도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준호는 진우가 혜운의 혈연 관계가 더 가깝고 그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미 혜운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영의 편지와 신탁 기금의 조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태준의 변호사는 태준도 혜운의 친척이며 그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진우가 독신이고 바쁜 사업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아이를 키울 시간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나서 혜운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혜운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방에서 판사는 혜운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혜운아, 너는 이제 어디서 살고 싶니? 혜운은 조금 긴장한 듯했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저는 진우 삼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요. 진우 씨가 너의 삼촌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니? 판사가 물었다. 일주일 전이요. 혜운이 대답했다. 삼촌이 제게 제 엄마가 그의 여동생이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엄마의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태준 씨는 그를 알고 있니? 판사가 물었다. 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처음 봤어요. 그는 무섭게 생겼어요.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니오는 피아노를 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니? 혜운의 표정이 밝아졌다. 네, 저는 피아노를 정말 좋아해요. 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음악원에서도 배우고 있어요. 진우 씨가 너의 음악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니? 판사가 물었다 본네. 혜운이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삼촌은 제게 정말 좋은 피아노를 사주셨고 저를 좋은 음악원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삼촌은 제가 연주할 때마다 항상 들어주세요. 판사는 혜운의 대답에 만족한 듯했다. 그녀는 혜운을 다시 법정으로 데려갔다. 청문회가 재개되었을 때 판사는 민회에게도 증언할 기회를 주었다. 민호는 미영 즉 지연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혜운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또한 진우가 혜운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혜운의 음악적 재능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증언이 모두 끝난 후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본 법원은 혜운 양의 양육권을 최진우 씨에게 임시로 부여합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최진우 씨는 혜운 양과 혈연 관계가 더 가깝고 이미 혜운 양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며 그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6개월간의 감독 기간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혜운 양의 복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혜운은 기쁨에 차서 진우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판사님. 그가 항의했다. 저도 혜운 양의 친척입니다. 저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태준 씨, 법원은 혜운 양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최진우 씨와 함께 사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태준은 분노에 차서 법정을 나갔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진우는 그의 삼촌의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태준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혜운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이제 집에 가자. 혜운아, 진우가 말했다. 법원을 나온 그들은 진우의 차로 향했다. 진우는 혜운과 민호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진우의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진우는 혜운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주문했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윌리우 삼촌,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혜운이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혜운아,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도요? 혜운이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물론이지, 진우가 대답했다. 박 선생님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민호는 감동받아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진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삼촌? 혜운이 물었다. 회사에 긴급한 일이 생겼어. 진우가 대답했다. 잠시 나가야 할 것 같아. 지금요? 혜운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다. 미안해, 혜운아. 하지만 곧 돌아올게. 진우가 약속했다. 그동안 박 선생님과 함께 있으렴. 그리고 내 경호원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을 거야.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삼촌. 조심히 다녀오세요. 진우는 혜운의 임에 키스하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그가 건물을 나서려 할 때 갑자기 검은색 밴이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남자들이 뛰어나와 그를 붙잡았다. 뭐 하는 짓이야? 진우가 소리쳤다. 조용히 해, 조카.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밴 안에서 나오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유리는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뿐이야. 진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남자들은 그를 밴 안으로 밀어 넣었다. 태준은 그 옆에 앉았다. 뭘 원하는 거야? 진우가 분노에 차서 물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태준이 대답했다. 혜운이의 신탁기금이야.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절대 안 돼.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은 혜운이의 것이야. 태준은 웃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군. 밴은 서울의 밤거리를 빠르게 달렸다. 진우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혜운에 대해 걱정했다. 그녀는 안전할까? 태준이 그녀에게도 해를 끼칠 계획이 있을까? 한편 펜트하우스에서는 혜운과 민호가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진우가 돌아오지 않자 민호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삼촌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혜운이 물었다. 민호도 불안해 보였다. 글쎄, 아마도 회사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나 보구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경비원입니다.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초회 사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민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문이 강제로 밀려 열렸고 몇 명의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민호를 제압하고 혜운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혜운이 소리쳤다. 혜운아, 도망가. 민호가 외쳤다. 혜운은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려 했지만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는 혜운을 들어올려 밖으로 데려갔다. 내려놓으세요. 도와주세요. 혜운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의 비명은 곧 손수건으로 막혔고 그녀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본 것은 민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혜운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방에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고 창문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다. 그녀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방 안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만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혜운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두 명의 큰 남자가 따라왔다. 잘 잤니, 혜운아? 태준이 가식적인 친절함으로 물었다. 혜운은 침대에 모서리로 물러났다. 당신 누구예요? 저를 왜 여기 데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 네 할아버지는 괜찮아. 태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내 대삼촌이야. 최태준이라고 해. 혜운의 눈이 커졌다. 진우 삼촌이 말한 그 사람이군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태준은 웃었다. 진우가 그렇게 말하던가? 글쎄, 그는 항상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 나는 그저 네가 내게 속한 것을 갖고 싶을 뿐이야. 제가 어디 있는지 삼촌에게 말해주세요. 혜운이 요구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곧 내 삼촌을 만나게 될 거야. 태준이 말했다. 그는 이미 여기 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작은 가족 모임을 가질 예정이야. 태준은 혜운에게 음식이 담긴 쟁반을 건넸다. 매어겨, 혜운아. 네가 건강해야 해. 혜운은 음식을 거부했다.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태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데우드고라, 어린 아가씨. 우린 이제 네 새 가족이야. 네가 좋든 싫든. 그러니 음식을 먹고 착한 아이처럼 굴어. 혜운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준이 무서웠지만 자신이 안전하게 탈출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그의 말을 따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태준과 그의 부하들이 방을 나간 후 혜운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방은 작았지만 그녀는 창문 근처에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그 틈새를 통해 그녀는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 근처에 버려진 공장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삼촌이 날 찾을 거야. 혜운이 자신에게 속삭였다. 삼촌은 약속했어. 항상 날 보호해주겠다고. 한편 진우는 같은 건물의 다른 방에 갇혀 있었다. 그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태준의 부하들이 그를 신문했지만 그는 혜운의 신탁기금에 접근하는 것을 돕기를 거부했다. 태준이 방에 들어왔다. 헤어체 진우야. 마음이 바뀌었나? 진우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절대 없을 일이야. 그 돈은 혜운이의 것이고 당신은 절대 손댈 수 없어.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난 네가 이성적일 줄 알았는데 넌 항상 비즈니스맨이었잖아. 이건 그저 거래일 뿐이야. 아이를 납치하는 것이 거래인가? 진우가 비웃었다. 당신은 범죄자야, 삼촌. 그리고 당신은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오, 정말? 태준이 조롱했다. 그리고 누가 날 막을 건데? 넌 지금 내 손아귀에 있어. 그리고 혜운이도 마찬가지야.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혜운이는 어디 있어? 그녀에게 손대지 마. 태준은 웃었다. 걱정 마. 그녀는 안전해. 지금으로서는. 하지만 네가 계속 비협조적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진우는 혜운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를 보여줘.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우리의 작은 가족 모임을 시작하자. 태준의 부하 중 한 명이 진우의 묶인 손을 풀고 그를 혜운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진우가 방에 들어섰을 때 혜운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삼촌! 혜운이 외치며 진우에게 달려갔다.
진우는 혜운을 꼭 안았다. 혜운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삼촌. 저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걱정돼요. 할아버지도 괜찮을 거야. 진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도 민호가 안전한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태준이 방에 들어왔다. 감동적인 재회구나. 이제 우리 진짜 이야기를 할까? 진우는 혜운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혜운이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 그녀는 아직 아이야.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 태준이 말했다. 그녀의 신탁기금 기억나?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야.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아이를 납치했어? 진우가 분노에 차서 물었다. 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 어떤 방법으로든. 혜운은 진우의 뒤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진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그녀는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 먼지투성이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기 피아노가 있어요. 혜운이 갑자기 말했다. 태준과 진우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연주해도 될까요? 혜운이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태준은 웃었다. 지금? 넌 정말 이상한 아이구나. 하지만 왜 안 되겠어? 어차피 우리는 시간이 있어. 혜운은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오랫동안 조율되지 않은 것 같아 태준이 말했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라면 아마 그래도 괜찮은 소리를 낼 수 있겠지?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다. 피아노는 정말로 오랫동안 조율되지 않았고 몇몇 건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혜운의 연주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진우는 혜운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신뢰했다. 태준은 피아노 소리에 잠시 넋을 잃은 듯했다. 혜운의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특정한 패턴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스 부호와 같았다. 그녀는 더 크고 더 빠르게 특정 음들을 연주했다. 진우는 혜운이 무엇인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 그는 기억해냈다. 혜운이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모스 부호를 배웠다고 했다.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태준이 감탄했다. 이런 낡은 피아노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니. 혜운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연주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더 크게, 더 강렬하게 연주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태준의 표정이 변했다. 뭐지? 그가 창문으로 달려가며 물었다. 창밖으로 여러 대의 경찰차가 건물을 향해 오고 있었다. 태준은 당황했다.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혜운이가 한 거야, 그렇지? 피아노로 신호를 보낸 거야. 혜운은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피아노는 생각보다 소리가 컸어요. 창문 틈새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갔을 거예요. 진우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혜운을 바라보았다. 네온 정말 대단해, 혜운아. 태준은 분노에 차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런 꼬맹이에게 속다니. 그는 혜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우가 그의 앞을 막았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 두 남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태준은 진우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강했다. 그들은 방안을 뒹굴며 싸웠다. 혜운은 두려움에 떨며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진우가 다치는 것을 보기 싫었다. 바깥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태준의 부하들이 방으로 달려왔다. 보스, 경찰이 와요. 우리는 지금 떠나야 해요. 한 부하가 외쳤다. 태준은 진우를 밀치고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어려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진우야. 난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는 부하들과 함께 방을 뛰쳐나갔다. 진우는 재빨리 일어나 혜운에게 달려갔다. 괜찮니, 혜운아?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저 괜찮아요. 당신은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난 괜찮아. 내 덕분에. 그들은 방을 나와 건물 밖으로 향했다. 밖에서는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고 경찰관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거기 누구죠? 한 경찰관이 소리쳤다. 총을 겨누며. 최진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조카 혜운이에요. 우리는 납치되었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경찰관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진우를 알아보았다. 초회 사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박민호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박 선생님이요? 그분은 괜찮으신가요? 진우가 물었다. 네, 그분은 병원에 계십니다. 가벼운 부상만 입으셨어요. 경찰관이 대답했다. 혜운의 얼굴이 환해졌다. 할아버지가 괜찮다니 다행이에요. 태주는요? 그를 잡았나요? 진우가 물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출구를 봉쇄했고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모두가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진우가 물었다. 몇몇 용의자들이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팀이 대응 중입니다. 경찰관이 대답했다. 진우는 혜운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경찰은 진우와 혜운을 경찰차로 안내했다.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혜운은 진우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모든 게 괜찮을 거야. 혜운아, 진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제 우리는 안전해.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민호가 있는 병실로 안내되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할아버지. 혜운이 그를 보자마자 달려갔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혜운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혜운은 고개를 저었다. 저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우도 민호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이 모든 일이 제 때문입니다. 민호는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혜운이와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들어와 진우와 혜운을 검사했다. 그들은 약간의 타박상과 긁힘만 있을 뿐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당신들은 운이 좋았군요.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혜운 양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니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밤 진우는 혜운과 민호가 잠든 병실에서 깨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혜운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들을 구했는지. 그녀는 정말 특별해. 진우가 중얼거렸다. 미영아, 내 딸은 정말 놀라운 아이야.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경찰로부터의 전화였다. 최 사장님, 태준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알렸다. 그는 도주하려다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구속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그가 오랫동안 감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겁니다, 사장님. 그는 납치, 폭행, 그리고 다른 여러 범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경찰이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안전했다. 태주는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진우가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삼촌, 안녕하세요. 혜운이 인사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돌아섰다. 좋은 아침, 혜운아. 잘 잤니?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잘 잤어요. 그리고 좋은 꿈도 꿨어요. 어떤 꿈이었니? 진우가 물었다. 저는 큰 콘서트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혜운이 대답했다. 그리고 삼촌과 할아버지가 관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도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고 저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꿈이구나, 혜운아. 그리고 네 엄마는 정말로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호도 깨어나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혜운아, 너는 언젠가 정말로 큰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거기서 너를 응원할 거야. 혜운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제가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진우가 대답했다. 네오는 이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네가 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거야. 의사가 들어와 그들을 검사한 후 그들은 퇴원 허가를 받았다. 진우는 그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그곳은 어제의 납치 사건 이후 완전히 청소되고 보안이 강화되었다. 오늘은 집에서 쉬자, 진우가 제안했다. 우리 모두 휴식이 필요해. 그들은 진우의 넓은 거실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혜운은 진우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제가 유명해지면 제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혜운이 말했다. 어떻게 골판지 피아노로 시작해서 진짜 피아노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삼촌을 만나게 되었는지.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야, 혜운아. 6개월 후 법원은 진우에게 혜운의 정식 양육권을 부여했다. 혜운은 이제 법적으로 최혜운이 되었다.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어 이 특별한 날을 축하했다. 혜운은 새 학교와 음악원에서 계속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더욱 발전했고 그녀는 여러 음악 대회에서 우승했다. 민호는 그녀의 개인 음악 교사로 계속 활동했고 진우는 그녀의 모든 공연에 참석했다. 태주는 여러 범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더 이상 혜운과 진우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다. 진우의 삶도 크게 변했다. 그는 이제 냉철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였다. 그는 혜운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혜운이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첫 솔로 리사이트를 가졌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미영의 생일이었고 혜운은 그 공연을 어머니에게 바치기로 했다. 공연장은 만석이었다. 진우와 민호는 최전열에 앉아 있었고 혜운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왔다. 혜운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첫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진우와 처음 만났을 때 연주했던 곡이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했다. 관객들은 그녀의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진우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였다. 민호도 감동에 젖어 있었다.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혜운은 마이크를 들고 관객들에게 말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제목은 가족입니다. 이 곡은 제 어머니, 그리고 저의 새로운 가족인 진우 삼촌과 민호 할아버지에게 바칩니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곡은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그것은 슬픔과 기쁨, 상실과 재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 진우는 그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불과 1년 전, 그는 감정 없는 냉혹한 비즈니스맨이었다. 그는 가족이 없었고 그의 삶은 오직 성공과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놀라운 조카를 가진 자랑스러운 삼촌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혜운의 웃음소리에 일어났고 그녀의 음악에 감동받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혜운의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서서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빛났다. 진우와 민호는 무대로 올라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제 함께 행복을 나누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혜운은 공연의 흥분으로 여전히 들떠 있었다. 삼촌, 할아버지, 저의 연주가 마음에 드셨어요? 혜운이 물었다. 물론이지, 혜운아. 진우가 대답했다. 네오는 오늘 정말 멋졌어. 내 어머니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혜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연주할 때 저는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짓고 있다고 느꼈어요. 민호는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아니, 미영 씨는 분명히 너를 지켜보고 있었을 거야, 혜운아. 그리고 그녀는 너와 진우 씨가 서로를 찾았다는 것에 행복해할 거야. 진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돈도 권력도 성공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었다. 그의 곁에 있는 이 두 사람이 그의 진정한 보물이었다. 혜운아, 진우가 말했다. 네가 내 삶에 들어와서 정말 고마워. 너는 내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혜운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삼촌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혜운아. 진우가 약속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그들은 함께 웃으며 저녁 식사를 계속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미영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파임데이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최진우와 박혜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